버는 돈도 체감상 줄어들었는데 세금은 더 걷어가. 또 심지어 해고당할 위험까지 당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대비하는 방법을 넘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일 강하게 추천드리는 건 이번에 올라가는 게 해외 투자하는 개인들이 문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대표님, 요즘에 뉴스에서 환율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해외 직구도 안 하고 해외여행도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환율 난리라는 거예요? 피디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네. 환율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 뭐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삶에 전반적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환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넉넉고 뭐 나랑 상관없지 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벼락거지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 보면은 환율 올라가는 거 별 문제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저 같은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한테 제가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 돈을 고환율 시대에 지킬 수 있는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는지 이 방법들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환율이란 개념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율이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환율이 높다 낮다라고 평가하는 건 거의 달러를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달러와 원화의 가치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몇 원을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환율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1,400 몇십 원 정도 환율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1달러라고 하면 1,000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어느 순간에 1.5배가 된 거거든요. 이 말뜻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 1달러라는 화폐를 하나를 사는데 1,000원을 내면 1달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달러를 갖기 위해서는 원화로 1,500원을 내야만 1달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달러의 가치가 1.5배가 증가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돈이 더 필요해진 거죠. 반대로 달러의 입장에서 보면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쵸. 제가 예전에도 이제 미국 부동산 회사를 했었을 때도 그때도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줍줍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달러가 더 높으니까 달러로 한국 건물 사는 거구나. 그쵸.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은 수입이 뭐 한 10,000달러예요. 10,000달러면은 예전의 기준으로는 한 달에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던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미국에서 그냥 벌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수입이 한국에서 비교해보니 1,5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내 수입이 5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부동산이 예를 들면서 1억짜리가 있었다고 치면 내가 수입을 하나도 안 썼다는 가정하에 한 10개월 정도 모으면 집을 하나 살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한 7개월 정도 모으면 집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환율의 쟁점이죠. 고환율 시대가 되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달러를 수익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자산의 가치들이 되게 낮게 느껴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뭔가 수입산을 사거나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있지만 수입해온 것들 있잖아요. 커피 원두도 그렇고 밀가루도 그렇고 휘발유나 이런 모든 물가들이 전반적으로 다 훨씬 더 비싸게 올라가는 거죠. 사실상 이 생활용품들 제가 진짜 그냥 단언컨대 대부분은 다 거의 다 수입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만든 거 있죠. 한국 기업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면 옷을 만들 때도 원자재도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빵이나 뭐 라면이나 이런 모든 것들 뭐 농심에서 만든 라면이어도 만드는 밀 자체는 수입해온다는 거죠. 그러면 라면 가격 오르지, 빵값 오르지, 그러니까 모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이 환율이 오르니까 오른 거잖아요. 환율이 왜 오르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 원칙은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도 배우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달러의 수요는 증가하고 원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를 달러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계속 바꾸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여기에서 공급의 법칙도 있습니다. 내가 달러를 되게 간절하게 바래. 원화로 바꾸고 싶은 니즈는 별로 없어. 근데 이 와중에 원화를 더 많이 뿌려 막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죠. 그 달러는 오히려 걷어들여. 그러면은 달러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요. 원화는 수요는 엄청나게 적어졌는데 공급은 많아져. 이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폭등하고 원화의 가치는 폭락하겠죠. 극단적으로 보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핵심적인 원칙이고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상황일 때 환율이 올라가는지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고 이런 표현들을 한번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일단은 금리가 되게 예민합니다. 코로나 때는 거의 제로 금리였죠. 전 세계가 제로 금리인 상태에서 돈을 미친 듯이 뿌려댔습니다. 미국에서도 뿌려대고 한국에서도 뿌려댔죠. 다 일단 살려줘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지원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괜찮았어. 이제 지금 시기가 좀 위태로운 건 뭐냐면 미국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하면서 막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그만큼 못 올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은 금리가 높고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 상황이 유지가 되잖아요. 금리의 격차가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똑똑하거든요. 우리 자산가들이나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쪽에 돈을 박아놓고 싶어 하죠. 왜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길 때 이자 높은 곳에 맡길 거예요? 작은 곳에 맡길 거예요? 당연히 높은 데다. 당연히 높은 곳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심리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3% 준대요. 근데 달러로 바꿔서 미국 예금으로 넣어놓으면 5%를 준대요. 고민할 거리가 아닌 거지. 근데 심지어 수익률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관점에서 보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가 훨씬 많이 쓰이니까. 훨씬 안전자산이죠. 달러는 안전한데 수익률도 높아. 당연히 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차이가 나고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순간 돈이 쫙 빨아당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이 금리를 그만큼 올리지 못하면 당연히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 의존 국가거든요. 근데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나쁘지 않죠. 환율이 높아지면 내가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칠게요. TV를 만들었어. 이거를 미국에 팔아요. 한국에서 TV를 팔면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TV를 팔 때 1000달러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달러가 원래는 10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됐어요. 달러로 돈을 벌 때는 1.5배씩 더 버는 느낌인 거죠. 환율이 오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수출이 실적이 안 좋아. 환율이 높지만 실적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볼륨이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원가를 이제 책정을 할 때 삼성에서 TV를 만드는 모든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다 원화로 비용을 태워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와서 만들어서 완제품을 이제 해외에 파는 형태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들여올 때는 결국에는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올 때 금액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팔리지가 않아. 이게 외화를 못 버네? 라고 한다고 하면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이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냐면 한국 기업에서 달러를 많이 못 가져오게 되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면 달러에 대한 공급이 적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대로라고 친다고 해도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휴전 중인 국가죠. 그리고 최근에 계엄 사태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해 보이는 나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위험해 보이거나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도 터지고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전 세계 자본들이 다 최대한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이 사실 달러랑 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달러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의 수요가 달러로 다 집중되는 거예요. 원화를 가진 사람들은 달러를 다 사고 싶어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정부지원금 엄청 풀잖아요. 정부지원금을 풀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죠. 최근에 기사 하나 보니까 이 환율 올라가는 게 해외 투자하는 개인들이 문제다라는 게 약간 논란이었잖아.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일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 공급의 법칙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를 미장에 투자하려면 결국엔 달러로 바꿔야 되죠.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학개미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하죠. 물론 정치적인 방향성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향을 아예 안 끼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영향은 분명히 끼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해봐야겠죠. 비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환율은 거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조정하겠어요? 환율 개념도 알게 되었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도 들었는데, 이 환율 올라가는 게 왜 위험한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심플해요. 내 월급은 똑같은데 내가 무언가를 사려면 집이든 차에 기름을 넣든 빵을 사든 어떤 걸 해도 비용이 다 올라가요. 이게 사실 벼락거리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 소득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줄어드는 거예요. 하긴 제 월급 300만 원인데 라면 한 봉지에 1,000원이던 2,000, 3,000원 되면은 제 소득 떨어진 거니까. 사실상은 떨어진 거라고 봐야죠. 예전에는 300만 원이면 라면을 3,000개 살 수 있었는데 환율이 오르고 나서 나는 월급은 똑같은데 라면을 이제는 1,500개밖에 못 사. 그럼 사실상 내 월급은 절반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수익이 줄어드는 느낌인 걸 떠나서 기업들은 달러 부채들이 있거든요. 정부도 그렇고. 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터트릴 때 어떻게 터트리냐? 예를 들면 기업이 힘들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부터 하겠죠. 특히나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해고를 하는데 더 거침이 없을 것이고,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 그래도 버는 돈도 체감상 줄어들었는데 세금은 더 걷어가. 그리고 심지어 해고당할 위험까지 당해. 그럼 사실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문제. 이 말씀 하시니까 되게 무서워지는데요.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환율 올라가는 게 저희 실생활에서 위협인 건데, 일반 개인들이 이 환율 상승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대비하는 방법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사실은 되게 심플해요. 일단 첫 번째는 제일 강하게 추천드리는 건 원화로 돈을 갖고 있지 마세요. 일단 원화로 내가 잉여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지고 뭔가 알아보기가 귀찮고 전문 역량도 없어, 그런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라고 하신다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만 두세요. 어떻게 바꾸나요? 그냥 은행 가서 환전하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환율로 환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사실 환율을 좀 우대받을 수 있는 환전 방식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외화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정도만 해도 크리티컬한 문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대표님도 지금 외화를 환전해 놓은 게 있나요? 전 있죠. 달러 투자를 하자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게 저는 핵심인 거예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가장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게 달러기 때문에 달러 자산으로 일단 바꿔두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전략인 거고, 그냥 단순하게 달러로 바꿔두는 거 말고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실물 자산에 투자하시는 거.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사실 금과 부동산이죠. 금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자산으로 인정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으로 바꿔두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리스크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바꿔두는 것도 되게 저는 안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에 부동산을 사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국에 있더라도 네,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괜찮아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 주식을 또 고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시는 거. S&P 500이나 QQQ 이런 자산들은 사실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도 사업에 초집중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은 무지성으로 ETF에 넣어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ETF 위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하나 코멘트는 진짜 공격적으로 한번 베팅을 해서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레버리지를 쓰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고 고정금리로 한다는 가정하에 5% 금리로 빌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1억을 5% 금리로 빌렸기 때문에 1년에 갚아야 되는 돈은 500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1억을 빌렸고 5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써서 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럴 때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달러를 벌 수 있는 사업에 한번 제대로 베팅을 해보시라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한국 말고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쪽까지도 한번 시야를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원화 현금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원화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원화만 계속 벌고 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업들은 다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사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직접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체절명의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환율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비전문가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방법들 하나씩 해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